최근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경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빌라 같은 것도 한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한 1억까지 올랐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 알아봐야 되나 지금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얼마 전에 그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는데 뭐 줄을 서서 지금 현재 볼 정도로 상당히 고객분들이 많다고 보죠. 초기 분양가보다 뭐 많게는 한 2억 이상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놀라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될 수 있다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매가 성황리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한번 따르게 내놓는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매도인 측에서도 매수인 측에서도 이제 관망 중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은 매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DTI니 LTV니 이거를 강화시킨다고 정부에서 하셔서 발길이 뜸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다. 또 심지어는 과열 양상까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죽하면은 어제부터 합동 현장 점검반까지 구성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다가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의 규제책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방향성과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일단 조민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실감하는 부동산 채광 경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좋다 봐야 되죠. 예. 예, 좋은데 우리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도권은 상당히 좋고요. 예. 또 지방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이게 매번 사실 수도권과 좀 지방이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만 예.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이 좋았는데 예. 지방은 이제 또 그 미분양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 가격이 뭐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지난 11.3 대책이 주로 강남 4구를 특히 청약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제책을 예. 도입했었는데 거길 누르니까 또 옆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예. 지금은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경기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실물 경기와 비교한다면 부동산 경기 특히 이제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예. 시장입니다만 상황은 아주 좋다고 봐야 되죠. 그 당초 대선 당시의 말씀이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이 DSR 얘기 나왔을 때 뭐 네. 경착륙 연착륙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부동산은 규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물론 뭐 정부 출범 한 달밖에 지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과열 얘기까지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네, 그 대선이 끝나면서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하기 전에 매입 수요가 좀 앞당겨진 측면, 그런 앞당겨진 매입 수요가 좀 시장에서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심지어는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강력한 규제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던 그런 어떤 추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기대긴 하지만 또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 그래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그런 기시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조 교수님 어떻게 공감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중요하게 더 붙이고 싶은 게 중 하나가 김대중 정부 때 부동시장 상위 과열이 마지막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부동시장이 이제 정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열기를 띠게 된 이유는 그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내놨던 것인데 예. 특히 부동산이 그랬습니다.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부동산 시장 하락이 일었는데 예.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 상황은 마치 노무현 정부의 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시감 측면에서는 두 분이 네.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예, 계시군요. 지난 정부의 예. 뭐 두 번의 정권의 기간 동안 많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이미 부동시장은 뭐 거래라든가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이라든가 가격 상승폭에서는 이미 상당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돼 있었고 예. 일정하게 하락을 이루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장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특히 이 정부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뭔가 좀 규제책이 나올 것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예.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열기가 다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다른 정책과는 좀 달리 시의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적절한 처방으로 작용할 기제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선별적 안정화 대책 이런 지금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그렇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가 그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예. 이제 최근에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열이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규제 강화 등 안정화 대책을 만약에 정부 범위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면 그 지방의 미분양이나 집값 급락 또 가계부채 부실화 이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부총리가 이제 지역이나 투자자를 좀 유형화해서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은 그럼 자연스럽고 예.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명약도 지금 전면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조 교수님. 예, 뭐 그동안 이제 그 간간히 언론에 소개됐던 이제 규제책으로는 DTI, LTV 전면 회복하고 예. 그다음에 DSR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신용 어떤 평가 제도도 이제 전면 도입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부총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밝힌 바에 한다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를테면 뭐 지역별로 이를테면 지역별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이제 기준을 달리하겠다. 다시 말해서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이런 것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겠다. 예. LTV DTI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들이라든가 고가주택 보유자들 한테만 적용하고 실수요자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걸 본다면 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획일적인 동일했던 그 기준으로 뭐 규제를 시장을 어떤 조절하는 이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비춰집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울 강남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 뭐 지금 말씀 이어가실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이어가시죠. 지역별로 좀 차별화하는 예. 말씀하셨고요.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차입자 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예. 담보대출 규제를 획일적으로 일시에 강화하는 경우에 그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나 또 집을 담보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조달하려는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예.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또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김 부총리 입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을 때는 이런 맞춤형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렇게 예. 하게 된 까닭은 아마 지난 정부 때 규제 정책 그러니까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 경기 위축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 국민경제 전체가 이 부동산에 많이 의존됐기 때문에 예. 이 경기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편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부동산에 의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전반부의 어떤 경제 성장의 한 뭐 60% 정도가 부동산 산업의 기여에 의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예. 과도하게 그쪽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새 정부는 과연 이제 그런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준비될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데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기조 자체는 지난 정부의 기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찌됐건 이제 규제책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뭐 규제 회기가 됐건 무엇이 됐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냉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파생되는 부작용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이제 경제정책 당국의 딜레마가 있고 예. 지금 섣불리 정책 개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냉각 경기 회복의 어떤
불씨를 꺼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지속시켜서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경착륙이 돼서도 안 되겠고 하는, 그래서 결국 정책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이게 설사 약간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이 집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참고해야 된다. 이런 경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예측이 틀렸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역시 일시적인 과열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거든요. 네. 예. 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예.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에너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다면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섰고, 그다음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인구층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가구가 소형화되고 있고, 집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고 뭐 등 해서 가격을 크게 오르낼 수 있는 조건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예. 지금 부동시장 하락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인 현상으로서 이른바 양극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유 있고 유동성이 좀 풍부한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이제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하락이 이제 이루어진다 보는데요. 전체 에너지 자체는 뭐 그렇게 옛날만큼이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예. 특히 지금의 부동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지난 정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의 열기가 남아 있고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결합되면서 예. 좀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만, 여전히 지금 후반기를 접어들면 어떻게 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가령 원래 부동산 그 아파트 분양 물건의 물량의 한 60%가 후반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2, 3년간 계속 인허가 물량이 늘었고 그다음 분양 물량도 늘었는데, 원래는 전반기는 어느 정도 소화되지만 후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서 이렇게 분양이 되면 그때 어떻게 소화가 될지, 그 여하에 따라서는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반기부터 예. 입주 물량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분기별로 한 10만 가구씩 그렇게 입주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예.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 보면 청년층들이 소위 갭 투자, 전세를 안고 이렇게 집을 사서 전매 차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투자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예. 뭐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 DSR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LTV나 DTI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동안 써왔던 LTV, DTI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LTV라는 것은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내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그 액수, 그리고 예.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컨대 예. 뭐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10억을 담보로 해서 7억을 빌리면 가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죠. 예, 대출. 그러면 LTV가 70%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그다음에 DTI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연간 갚을 때 원리금이 어느 만큼이냐, 소득 대비 어느 만큼이냐. 예. 그러니까 내가 연간 1,000만 원을 버는데 은행에서 빌린 것을 원리금으로 갚을 때 700만 원을 이제 갚는다 그러면 DTI가 이제 70%겠죠. 예. 그다음에 SDI라는 것은 그거는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대출 규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요거는 DTI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주택 담보 대출에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예.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자도 포함합니다만, SDR이라는 것은 전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자동차 살 때 우리 할부 내는 걸 다 합쳐가지고, 이를테면 그 부채로 해당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취합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량을 결정해서 그 비율을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가용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바로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요? 되고 더 이상 대출도 안 신규 되고. 대출.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하드하게 가느냐, 좀 부드럽게 가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네, 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약간 좀 유예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년 8월에 예.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를 한 조치가 예. 2번 연장돼서 올해 7월 말에 끝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때의 효과하고 강화할 때의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완화를 할 때는 일거에 해도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부작용이 적지만, 예. 강화를 할 때는 자칫하면 급격하게 시행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동산 실소유자, 주택의 실수요자나 서민 대출자들에게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가계부채가 엄청난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뭔가 심지어 불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계부채 부실을 심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한 개 가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 개 가구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예. 뭐 극단적으로는 파산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말이죠. 예.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한 점이 있습니다. 개 가구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채 특성상. 그렇죠. 지금 그 두 가지 DTI, LTV가 장치하는 그 효과가 다른데요. 예. 장치 효과 다른데 LTV는 은행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예. 그리고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줘서 채무자들이 이제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율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럼 DTI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예.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완화를 연간 단위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냥 행정 조치로서 그 율을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대로 규제 완화를 하려면 그 율 자체를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진 않았어요. 임시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D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60까지 내가 했는데 뭐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데 600만 원까지 내가 빌릴 수 있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DTI 그렇게 율을 높여줘도 은행 다 돈을 못 빌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빌리는 액수는 한 DTI로 본다면 한 30% 이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IMF 같은 경우에는 DTI를 낮추라는 이런 권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거시경제 여러 가지 전반 상황 특히 가계부채 상황 이런 걸 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지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다시 규제 완화를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부분도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요. 예, 특히 예. DTI 강화는 이제 기존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대출로만 적용하는 등의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DSR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DTI를 강화해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2019년에 도입하는 것을 그럴 계획을 1년 정도 앞당기는 걸 논의하고 있는데 예. 뭐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당기는 것보다는 좀 예정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보유세를 좀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인상하는 시점을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조세 조항이 상당히 좀 거셌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새 정부도 이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끝번호를 0099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염려를 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투기와 실수요 구분의 가장 좋은 점 보유 수량에 비례하는 누진세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언 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그 보유세라는 것이 이제 누진 뭐 이제 가구 전체 이 재산 합쳐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그 부과했던 세제였는데 예. 이론적으로 맞죠. 이론적으로 맞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제 자체가 네. 그 아주 뭐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세제라는 것은 지금 부동 세제를 보면 우리가 거래세와 보유세를 두 가지 나눈다면 거래세 중심입니다. 전체 세제의 부담액을 보면 다시 말해서 뭐 취득세라든가 취등록세 양도세 같은 이런 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 80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집을 이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보유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20%인데 그게 서구 선진국은 반대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부의 분배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세제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예. 우리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이름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 중심으로 바꾸려 하다가 이게 세율이 너무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뛰니까 예.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옳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이게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항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이렇게 거래세 중심의 세제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좀 보유 과세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고 대신 여러 가지 좀 차이라든가 경과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예. 아까 이야기했던 시청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투기를 이제 막는 예.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갖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유세에 이제 지방세인 재산세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지방세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가 국세인 이제 거래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세제 수단을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제 그런 어떤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선진국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좀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바꿔나가는 노력은 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거래세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예. 이 보유세만 높일 게 아니라 거래세는 좀 낮추어서 거래를 원활하게 어떤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그런 예. 이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먼저 저희가 말씀을 나누니까 아주 이제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2369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2+2 이제 전세 계약 4년으로 하는 거 말씀이죠.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 아니냐. 4년에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엄청 올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현장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논의는 벌써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국회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 예.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 중에서 한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50%, 서울 같은 경우 60% 임대차 가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을 살아야도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 안정은 결국은 임대차 관계 안정합니다. 예. 그런데 임대차 관계라는 것은 뭐 예컨대 뭐 임대료라든가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관계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헌법과 민법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구 선진국에서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임대차 관계의 장기 존속을 우선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갖고 있으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평균 거주 기간이 11년인데 임차 가구로 살아가면 그 거주 기간이 3.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새로 산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거 기간이 상당히 짧고 불안정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정부가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장치시켜 주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다시 말해서 그런 통계 자료를 정책에 좀 그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군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임차인이 우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자. 예. 이런 이제 저건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제도의 큰 틀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정책 기술로 이제 풀어야 할 이런 이제 숙제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집을 사는 분들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풍선 효과로 세입자라든가 뭐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까지 다 받아보고 있는 것인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그 계약 갱신이나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측면이 결국 가격 규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의 본질을 건드리는 건데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예. 단기적으로 좀 아직 우리가 수급이 부족하니까 좀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뭐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수요자는 그나마 좀 행복한 고민이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세도 좀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월세로 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출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오늘 좀 뭐 계속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없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당장 부채 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인이 왔을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부동산 정책 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워낙에 이제 우리 가계 부채가 한 1,300조, 한 1,400조 가까이 지금 육박해 가기 때문에 예. 그 이자율의 상승은 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가령 뭐 1% 올려도 1,300조면 13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일종의 그 가계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데 예. 지금 변수는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원래 한 2번 했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남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책 판단을 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라는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이미 만들어졌다, 뭐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기준이 오르면 우리가 그냥 그동안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그냥 억눌러 놓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이제 클 것 같아서 아마 후반기에는 일정하게 좀 오를 수 있다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채무자들 특히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느냐 예. 이 보완 대책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물론 답이 없지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그동안 주춤했던 미국 금리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반영한 이제 그런 언급인데 예. 선제적으로 잘 시장에 사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실제로 들어가는 결정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 성장이나 물가나 예. 소비나 고용 등의 어떤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이게 이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적절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연착륙돼 가지고 예.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게 더 오히려 더 어떤 편익이 있기 때문에 뭐 양면을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저희 뭐 충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다 진행이 됐는데 두 분께 짧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제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 교수님부터 제언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그동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분법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정책을 좀 버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이 예측 가능한 그런 것으로 예.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쪽의 정책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양적 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 조 교수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인 경기 전망과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8426번 쓰시는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주택 매매 잡으려다가 전월세 팍팍 올라갑니다. 서민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서민들은 집 사는 건 어차피 꿈도 못 꿉니다. 매매가 어려우면 전월세가 올라가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책 반영 기조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